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한 주간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오피스아워의 진행자 이상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해주시는 오터 레터의 발행인이시죠. 박상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 오터 소개가 레터. 바뀌었죠? 네. 네.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거, 준비를 작년 말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저희 예전에 제가 같이 일하던 그 스타트업, 뉴미디어 스타트업 투자하던 그 메디아티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하고 다시 뭉쳐서, 유료 구독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료 구독을 할 수 있게 매체들이 일일이 자기가 원하는 저희의 모듈을 그 CMS를 붙여가지고 유료 구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작동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그 매체를 발행하기로 했죠. 근데 제가 네.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뉴스레터 말고 뉴스레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웹사이트에서 구독을 바로 해서 내 웹사이트에서 컨텐츠를 내가 쓴 글을 보여주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타자로 네. 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테크, 컬처, 그리고 폴리틱스. 제가 항상 쓰는 주제인데 요 세 가지 주제로 글을 원래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쓰려고 그러는데 매일 쓰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 어떻게 찾아보면 돼요? 오터 레터는? 오털레터거든요. 네. 오털레터.com인데 OTTER 그다음에 letter letter.com입니다. 이게 이 도메인이 남아있을 줄 몰랐어요. 설마 닷컴 도메인이 남아있을까? 이렇게 쉬운 닷컴 도메인이 근데 있더라고요. 아, 누가 네. 쓰다가 버렸는지. 그래서 저는 KR로 하려고 했다가 네. 닷컴이 들어있길래 이거 뭐 웬 떡이냐 그러고서 바로 사용을 했죠. 아, 네. 그렇군요. 요새 또 네. 그 도메인 알박기가 상당히 또 심해가지고 찾기 쉽지 않아요. 예, 괜찮은 제목 네. 같은 경우는. 네. 아니면 뭐 돈 달라 그러고. 네. 예. 저도 그래서 이거 뭐 설마 했다가 얼떨결에 후다닥 등록을 했죠. 저희 그 네. 페이스북에 그룹 있잖아요. 오피스아워 네. 그룹에도 링크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또 이제 저희 그룹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쉽게 또 접속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끝난 다음에 링크를 걸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뭐 지금 세 번째죠.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에피소드가 벌써 에피소드 10이 됐어요. 10주째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그 저희 에피소드가 이제 저번부터죠. 그 섹션을 세 개로 나눠서 그 버즈 토픽스라고 해서 단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여러 가지 하고 넘어가는 섹션과 2주의 추천 그리고 이슈 토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버즈 토픽스부터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지난주부터 너무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 사실 오늘 저는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그 일론 머스크 있죠. 네. 요즘 뭐 네.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분이 또 본격 그 테레비 프로에 출연을 하셨는데 SNL. 네. 그렇죠. 맞아요. 세러데이 나이 라이브에 출연을 하셨죠.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지금 나중에 직접 보진 못했고 나중에 몇 개를 좀 유튜브에서 봤죠. 처음에 모놀로그 하는 거 하고 나중에 몇 개 뭐였죠? 마리오로 아, 와리오. 등장 와리오. 네. 예. 몇 개 봤습니다. 아, 근데 약간 뭐랄까, 저 약간 오그라드는 연기를 하긴 했지만, 네, 근데 또 그게 또 SNL 재미기도 하니까, 맞아요. 네. 저는 사실 그 유튜브에 SNL이 그 일론 머스크 나온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합쳐가지고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네. 올린 거는 대부분 다 봤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좀 어색하지만 재미도 있기도 했었고, 근데 특히 네. 그, 그 어떻게 보면 뉴스 플랫폼으로 진행하는 그 부분에서, 네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체 도지코인이 뭐냐? 도지코인. 이게 참, 사실 제가 이게, 한 두 달 전인가요? 그 도지코인 한참 또 잠깐 떴을 때, 이 언론에 많이 나올 때, 이거, 도지코인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네. 항상 코인은 뭔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하면은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안 샀는데,
그 다음에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SNL 사실 일론 머스크가 사실 도지코인 지금 뜨는데 상당한 일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 소개도 Father of the Dogecoin이라고 하고 나와버렸으니까 거기서. 네. 예.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또 뭐라 그랬죠? 정확하게 이 사람이? 그 플랫에서 그 이제 예. 뉴스 앵커 같은 사람이 도지코인이 뭐냐고 한 10번 연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막 예. 다른 소리를 하다가 그거는 뭐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던 이 기존의 커런시를 대체할 뭐 크립토 커런시지 아니면은 뭐 이거 뭐 대체할 수 있는 뭐지 뭐 뉴 테크놀로지지 막 이런 소리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it's a hustle 이렇게 아, 얘기를 맞아. 했어요. 있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사기다. 예. 허스를. 예. 그 다음에 도지코인 뚝 떨어졌다고 예. 맞아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도지코인 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나오기로 결정된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나오면은 도지코인 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뜨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다가 그 소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뭐 저는 그냥 무심코 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뭐 이 정도 준비를 하는데 그걸 그냥 어떤 파급 효과가 나올지 계산 안 하고 그냥 쉽게 얘기했을 것 같진 않은데 좀 궁금하긴 해요. 맞습니다. 왜 거기다 대고 허스리라는 얘기를 해버렸는지. 근데 저는 사실 이 도지코인의 그 네이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네. 의문은 상당히 예전부터 갖고 있었고 이거 오르는 패턴이 저는 사실 그 게임스탑이랑 별로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그쵸? 허슬이 맞아요. 심해서 이거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도 아니었고 애초에 그리고 네. 이 채굴량이 제한이 없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상 농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밸류가 생기려면 리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영원히 찍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었는데 이 말 그대로 그 일론 머스크 허슬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시중에서 쓰이는 말로 떡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와중에도 떡락을 비트코인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네. 오늘 그 테슬라가 몇 시간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 비트코인으로 더 이상 결제 수단 안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한참 고공 낙하가 진행 중에 왜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나요? 그 예전에도 저희 이재희님 계신데 이재희님이 간단하게 저희 막 옛날에 뭐 금을 캘 것이냐 비트코인을 캘 것이냐 이 얘기 잠깐 하다가 그 결국에는 크립토 캐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환경 파괴가 많이 되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그런 뭐 에너지나 혹은 나오게 되는 공해나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안 맞고 그래서 지금부터 더 이상 비트코인에 대한 계획은 없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뭐랄까 채굴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환경 파괴가 1% 미만인 그 알터 코인이 나오면은 그걸로 갈아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진짜 이재님한테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좀 더 여쭤봐야 되겠지만 사실 NFT도 이번에 NFT 관련해서 이제 그 미술 작품 계속 디지털 미술 작품 나왔을 때 그래서 그것도 이제 프루프 오브 그 스테이크로 바꾸겠다고 해서 좀 더 뭐랄까 훨씬 그 환경 오염 적게 발생하는 네. 이쪽으로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뭐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좀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뉴욕에서 또 뭐죠? 차를 그때 그 상인님이 공유하신 거 봤는데, 네네. 네, 사이버 트럭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뉴욕시에 갖고 온 거였나요? 뭐 그 겸사겸사. 예. 사실 사이버 트럭이 여기저기서 이제 돌아다니는 게 뭐 영상으로도 찍히고 푸티지로도 돌아다니고 했는데 아예 이제 그 뉴욕 오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전 시장에 탁 해놓고 뉴욕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나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인가부터 그 딜리버리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너무 기대하고 있는 모델이라서 시애틀엔 언제 쇼잉하려나 이러고 있습니다. PR은 정말 귀재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숨을 쉬면서 그냥 그 PR을 하는 것 같아요. 들숨 날숨으로 그냥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사람이 이 정도까지 PR을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잘하는데, 근데 이번에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그 모놀로그 하다가 저는 처음 들었는데 본인이 그 에스퍼거 신드롬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뭐랄까 자폐 스펙트럼 안에 있는 건데 뭐 훨씬 그 워킹하는 소위 뭐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천재가 있다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실제로 에스퍼거 신드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본다고 다 천재 아니냐고 이 얘기를 물어봐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천재인 것 같아. 에스퍼거 신드롬을 갖고 있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천재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까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거의 처음 밝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였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은 물론 이 사람이 남아공 출신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랄까 이렇게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느낌, 이제까지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게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의 그 에스퍼거 신드롬 갖고 있는 거를 뭐랄까 자기가 이제 평소에 욕 먹을 때 이럴 때 방어 논리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뭐랄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걸 근데 뭐 특별히 뭐 저걸 신드롬을 숨기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 뭐 이게 이제 사실 미국 사회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얘기를 한 거 보고서 사람이 역시 쿨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죠. 뉴욕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앤드류 양이 네. 이번에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인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지금 네. 미사일이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1,000개를 쏘았고 1,000개를 쏘니까 뭐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이언돔 있잖아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네. 아이언돔이 거의 뭐랄까 풀로 가동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가동을 했는데 이제 근데 그걸 많이 못 막아내고 실제로 이스라엘 쪽에 떨어지기도 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앤드류 양이 그 팔레스타인 쪽 그 무장 단체라고 할 수 있죠. 하마스를 뭐랄까 비난하는 그 트윗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이스라엘 편을 드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팔레스타인을 욕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앤드류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AOC가 한테서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트위터로. 욕을 먹고, 그 사과도 하고 자기가 이제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네. 저는 이거 좀 뭐랄까, 네, 뭐 앤드류 양 저는 정치인을 이렇게 특별히 어느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AOC나 앤드류 양이나 저한테는 뭐 비슷한 사람들인데 앤드류 양이 이거를 생각을 못 하고서 이스라엘 두둔을 했을까? 이 문제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닐 텐데 똑똑한데 왜 여기서 하마스를 일단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욕 먹은 다음에 이스라엘도 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뭐 팔레스타인도 뭐 힘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네. 너무 계산된 무브인 것 같다는 거죠. 그 뉴욕에 있는 주이시들에게. 뉴욕에 그쵸. 뭐 사실 뉴욕 주이시한테 밑보여가지고 그것도 지금 민주당 표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지르고 네. 욕 먹으면은 사과하는 식으로 넘어가자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눈에는 너무 계산적으로 보였어요. 그렇죠. 뭔가 확실히 그 정치인의 그런 확실히 그 행보를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정치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정치인을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자기 직업이고 그걸 뽑히기 위해서는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상황은 잠깐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 정도까지 악화된 상황은 없었는데 오늘 한 몇 시간 전에 나온 기사 보니까 그 가자지구로 네. 그 이스라엘이 그 지상병력을 지금 출동할 준비까지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쪽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들어간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 최근에 언제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일단 몇 개 뭐 부대가 지금 글로 3개 정도 부대가 지금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뭐 아직 뭐 그 지금 아마 제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에서 그거 말리느라고 지금 외교전 엄청나게 특히 바이든 지금 뭐 장난 아닐 것 같아. 특사 보냈을 것 같고 설득하고 난리가 났을 상황인데. 불보듯 뻔하죠. 근데, 그러게요. 그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온 게 사실은, 이스라엘 되게 좀 재밌는 게 여섯 가족을 이주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강제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확장을 하잖아요.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그 두 지구가 있잖아요. 그 요르단강 서안 지구하고 이제 가자 지구 2개가 있는데, 이쪽 그 오른쪽에 있는 요르단강 서안 쪽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기준은 동쪽에 해당하죠. 그쪽에 정착민을 계속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이제 강제로 이주를 그 팔레스타인 가족 6가족을 이주를 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위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스크에 군인이 들어가지고 신발 신고 들어가가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스크에는. 그렇죠. 그러서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그거에 분노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고 그 미사일 쏜다는 이유로 이제 전투기를 출동시켜가지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아이들이 죽었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뭐 며칠 안에 그 지상군까지 들어가면은 정말 끝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일촉즉발 상황이래요. 맞아요. 아니 이게 그 서로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서로 물러나지 않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 인텐시티 이제 강도의 측면에서는 이제 뭔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강도는 서로 똑같이 강한 것 같은데 사실상의 무력에서의 차이는 되게 격차가 심하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맞아요. 막상 팔레스타인이 미사일을 뭐 몇백 방, 1000발 쐈다 해도 사실상 대부분 요격됐고, 근데 맞아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뭐 이렇게 공격을 하면 대부분 그냥 정타로 다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래서 맞아요. 네, 이거를 가지고서 아니 제가 저 클럽하우스 시작하기 한 1시간쯤 전에 딸아이가 와가지고 지금 저희 아이가 가는 그 학교의 학군이 주의시가 한 40%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또 이슬람계 그 터키 친구도 있어요. 저희 딸아이에.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그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두 얘기를 같이 들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주이시 친구 그 뉴저지에 사는 주이시 친구는 이제 이거 사실 언론이 이게 편파 보도하는 거고 실제로는 팔레스타인이 먼저 시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터키 쪽 친구는 이제 이 상황이 순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진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금 방금 상인님 말씀하신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자. 근데 어느 쪽이 총을 갖고 있냐는 거죠. 길거리에서 진압을 하는데 한쪽에서 돌을 던지고 있고 이쪽에서 총을 갖고 있으면은 이건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실상 그 싸움이라는 게 되는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그렇죠? 팔레스타인.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양쪽 국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종교적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얽혀 있고 좀 대립이 심해서 그런데 국민들이 좀 결국에는 가장 피해를 보는 구도가 아닌가 역시나 여기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미국에서도 되게 재미난 일은 아닌데 되게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이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아요. 웃을 일 아닌데. 그러니까 해킹 공격이 있었어요. 황당하죠. 해킹하면은 대부분
네. 그 이상한 전화로 이제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혹은 네. 은행 계좌에서 내 돈 어디 갔지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이번 해킹은 좀 결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미국의 콜로니얼 송유관을 해킹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좀 기사 같은 거 좀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왜 피식 웃었냐면은 이 해킹 네. 조직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웃었는데 어떤 조직인가요? 그 이거는? 다크사이드라고 하는 이름의 조직이에요. 이게 뭐 DC 코믹스랑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DC 코믹스의 타노스 같은 존재가 또 다크사이드라는 인물인데 좌우지간 이 다크사이드라는 조직이 해킹을 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본인들은 이 러시아와의 관계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럼 미국 사람들인가요, 이건? 아니요, 근데 FBI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러시아 정부랑은 관계 없다라고 밝히고 자기네들은 순수하게 돈을 원한다 이렇게 밝히고 네. 있는데 이게 되게 희한한 조직인 게 착한 해커 코스프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이 대단히 큰 돈을 뺏은 다음에 네. 이 돈의 일부를 막 기부하려고 하고 이런데요. 실제로 기부도 하고. 로빈후드. 네. 근데 이 대부분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 안 좋은 돈이니까 대부분 안 받는데요. 받은 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정말 또 웃긴 거는 콜센터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전화를 하면은 이 협상을 도와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도 하게 하는. 네. 다, 소말리아 해적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소말리아 해적이 그렇게 기업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전화 받는 거 모든 게 다르게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중간에 해결책을. 해결책들.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산업이 돼서 굉장히 비즈니스 라이크 일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손님, 그러니까 고객 응대죠 일종의. 맞아요. 네. 근데 그 송유관 해킹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번에 그 송유관 해킹 나오기 전에는 제가 다른 뉴스에서 들었는데 미국에서 상수도 해킹이 그렇게 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로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 알고 보면 지역마다 그 상수도 처리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수도를 이제 정화해가지고 그다음에 약품 처리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보내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약품을 넣어야 되잖아요. 여러 종류의 약품을 넣어가지고 그걸 소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다 인터넷망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가야 될 약품을 100배, 몇백 배를 이제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눈치 못 채게 올리면은 이제 그게 독극물이 되는 거죠. 모든 소독약은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이 넘으면 사실 모든 약품은 다 독약이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약품을 강제로 올려버리는 거죠. 모르게.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잡혔대요. 한 번은 굉장히 위험할 뻔한 적이 있는 사례도 있는데 대부분 잡히는데 지금 그런 식의 공격은 하도 흔해가지고 이제 뉴스가 따로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좀 위험한 세상입니다. 근데 이번에 송유관이 그렇게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건데 사실 이게 이제 너무 흔해져가지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고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각각 그 지자체 수준에서 대응을 하다가 이제 연방 정부가 나서는 것 같아요. V3 백신을 좀 보급해야겠습니다. 네. 네. 뭔가 되게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이 로컬 정부 특히 이제 소규모 이제 그런 조직이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은 워낙 낙후돼가지고 솔직히 해커들이 맞아요. 뚫기 너무 쉬울 거예요. 그런 데는. 맞아요. 딱 그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자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못하는 그 영역들이 있는데 지금 뭐 미국 그 지자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그만 타운 같은 데서는 뭐 어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지면은 이거 대응 매뉴얼조차 없는 데들도 너무 많을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벌써 이제 25분이 됐네요. 네. 저희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2주의 추천 네. 해보죠.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저희가 그 2주의 추천과 이슈 토크는 사실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상현님께서 그 2주의 추천으로 그 뭐지 다운월라고 네. 그 엄청난 다큐멘터리를 또 소개를 네.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네. 이 전에는 제가 그 노마드랜드 영화에 대해서 그 오스카를 탔음에도 상대적으로 윤여정 씨에게 밀려버린 그 비운의 영화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렸으니까 조금 다른 걸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이제 브랜드예요. 브랜드.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아웃도어가 엄청나게 붐이고 또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여럿 모이는 실내보다 아웃도어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 뭐 캠핑이나 등산, 낚시 등 뭐 지난 한 해 큰 관심을 모았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신나게 뭐 캠핑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웃도어에 관련된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쯤에서 뭐랄까 그 효과음 한번 다단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아이스박스 쿨러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이스박스계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또 예티입니다. 예티. 네. 네. 이 쿨러는 캠핑을 갈 때 필수품 중에 하나예요. 특히 뭐 냉장고가 뭐 엄청 크게 구비되어 있는 뭐 트레일러형 버스가 아닌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반드시 필요한 필수템인데 뭐 쿨러가 뭐 특별할 게 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 예티는 좀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써보셨어요? 예티? 아니요. 그 사람들이 쓰는 건 봤어요. 제가 캠핑을 다니면서 예티를 쓰는 사람들을 제법 많이 봤고 이게 또 그 제가 많이 본 것도 뭐였냐면은 그 컨트랙터도 있잖아요. 공사장 같은 데서 네네. 일하시는 분들이 예티 그 텀블러 머그를 많이 들고 다니세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강렬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로고도 그렇고 그냥 단순하고 그냥 두툼하고 그래가지고 게다가 뭐 홈디포나 뭐 이런 데 가면 항상 예티는 정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주 봤죠. 맞는 말씀인 것 비싸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일단 롤스로이스 비슷하죠. 엄청 비싸죠. 근데 가장 큰 사이즈의 이제 그 쿨러가 툰드라 350이라는 모델인데 이게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스박스 가격이 $1,300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자 제품이 아닌데 그냥 쿨러인데 1,300불이고 거의 뭐 웬만한 가정용 냉장고 가격보다 비싸죠. 그리고 작은 사이즈인 뭐 로디 24나 툰드라 35 같은 모델도 200불을 호가하는 그런 제품들이고 이제 그 예전부터 사실 아이스박스나 쿨러라는 카테고리가 있어 왔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마트 가면은 싸면은 뭐 10불, 15불에도 살 수 있는 카테고리고. 맞아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심하면 10배 정도 비싼 케이스죠, 예티가. 근데 이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비싸다는 거 말고도 이게 정말 튼튼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으로 튼튼하냐면 이 영상들 제가 나중에 페이스북 저희 오피스아워 그룹에 공유를 또 따로 할 텐데 그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던져도 안 깨지고요. 그 야생 곰이 공격을 해도 견뎌내요. 그러니까 캠핑을 하면 미국에서는 곰 만날 확률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베어 프루프라고 그 곰이 이걸 절대 부시거나 열지 못한다라는 프루프를 받은 제품이고 뭐 사실상 거의 뭐 무협지에서 보면 금강불개라고 그러죠. 뭐 부질 수 없는 그 수준의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스박스에 비해서 이제 더 두껍고 튼튼한 재질의 이제 플라스틱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유속이 빠르고 험난한 데서 그런 뭐 익스트림 카약 같은 거 하는 재질의 플라스틱 수준으로 그런 강도의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너무 무거워서 여기 뭐 가득 싣고 들으면 정말 무거워요. 팔이 아파요. 근데 그러면은 하긴 뭐 미국 사람들이 효율을 뭐랄까 너무 무거우면은 그 효용이 떨어지진 않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캠핑을 다녀보면서 느낀 건
네. 저처럼 이제 하루 오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오면은 맞아요. 예, 뭐 2, 3일씩 하면 길 아니면 장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일주일 계시는 분들 많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뭐 휴가 빨래 일주일 내서 해가면서 그냥 예, 거기서 그냥 죽치고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네. 뭐 트레일러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안에 뭐 샤워, 화장실 다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음. 그런 분들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모델인 거죠. 예. 단열이 잘 되나 보죠, 그럼? 그런가요? 네, 잘 돼요. 확실히 잘 음. 되고. 근데 이제 네. 단열의 측면에서만 보면은 잘 되는데 이게 네. 10배 잘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잘 되는 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네. 성능이 가격의 그 배수만큼 좋은 건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잘 되긴 해요. 약간 그런 네.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누차 얘기 나왔던 뭐 롤스로이스나 뭐 네. 아니면 람보르기니나 포르쉐가 좋은 차지만 뭐 10배 비싸지만 속도가 10배 빠르냐, 10배 안전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음.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 이게 거의 뭐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에요. 너무 비싸고 무거운데도. 예. 음. 그래서 이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정리를 해본 게 이게 네. 사람들에게 팔릴 만한 이유를 창업자들이 정말 잘 간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네. 이걸 만드신 분들이 텍사스 출신의 이제 아웃도어 광이에요. 그런 오케이. 가족이 네. 전부 다. 그래서 네. 로이랑 라이언 사이더 형제가 만들었는데요, 이 브랜드를.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이 아웃도어 광이니까 뭐 낚시하고 등산 다니고 뭐 캠핑하고 맨날 이러면서 그 아이스박스 이 쿨러를 매일같이 사용하던 친구들인데 이게 음. 단점이 너무 명확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음.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왜 고장나지 이럴 수 있지만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밖에서 돌아다니면 사실 이게 뭐 짧게는 몇 달 혹은 뭐 1년이면은 버려야 되는 상품들이었던 음. 거예요. 제품이었던 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고 생각보다 이 냉기를 잘 못 잡더라. 그래서 음. 얘네 이 형제가 그럼 작정하고 진짜 냉기 더 오래 가고 진짜 웬만하면 안 부셔지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그런 건데 이게 그 이 제품에 대한 니즈가 이 설마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쿨러가 시장에 나오자마자 데이트를 쳐요. 음.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뭐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제품에 대한 니즈가 맞았던 것도 있지만 이 회사가 엄청나게 잘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뭔가요? 그게 뭐냐면 브랜딩인데요. 음. 그 저는 이제 브랜딩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이 브랜드는 무엇이다라고 일종의 연상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행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 브랜드가 그런 걸 정말 잘하고 어. 뭔가 이 예티라는 브랜드가 이제 더 이상 예티하면은 그 쿨러 아이스박스로 연계되는 게 아니라 예티하면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로 연결이 되는 브랜드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런 뭐 쿨러나 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웃도어 라이프를 지향하는 액티비스트다라는 메시지를 음. 전달할 수 있게 사용을 하면서 뭐 나는 음. 마음은 비록 이제 몸은 비록 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예티컵을 나는 이제 쓰고 텀블러를 쓰는 나는 이제 뭐 야생이다 뭐 거의 이런 느낌인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팬덤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가장 잘하는 데가 사실 나이키 이런 데잖아요. 그쵸. 뭐 농구화 만드는데 무슨 정치적 메시지 혹은 뭐 장벽을 넘어라 뭐 이런 거 사실 원래는 연관 없을 수 있지만 그런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브랜드를 올려서 상품을 파는 그런 순환을 만드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행위를 예티도 정말 잘하고 거의 뭐 광고들 제가 또 예티 광고 찾아서 좀 올려드릴게요. 근데 저희 오피스아워 페이스북 그룹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좀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진짜 아웃도어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고 뭐 바다에서 음. 사냥을 한다던가 음. 아니면 뭐 이런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 멋진 아웃도어 스토리들을 엮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아요. 쿨러가 그게, 예. 전 스토리텔링 없이는, 이제는 아웃도어는 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웃도어 상품들은. 파타고니아를 봐도 사실 이제는 파타고니아는 영화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 정도까지 그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제품을 보고서 말씀하신 대로 좀 연상적이 나오지 않으면은, 뭐 다른 제품들은 다 그렇게 막 환상적인데, 딱
그냥 책상에 놓기만 해도 막 야외 나간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냥 굉장히 그 블렌드한 어떤 제품이 나와 있으면은 네, 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에게 그 에스피레이션 할 수 있는 뭔가 네. 영감을 주거나 어떤 뭐 마음을 들게끔 만드는 이런 게 브랜딩 그리고 이제 갖춰진 이스태블리시드 이제 잘 만들어진 브랜드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튼튼하고 브랜딩이 잘 돼 있고 뭐 이런 이유로 이 예티는 현재 가장 성공한 아웃도어 브랜드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음, 쿨러를 하나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게 뭐 쿨러에서 뭐 이제 옷 브랜드 아까 말씀하신 텀블러 이렇게 막 계속 성장을 하는데 2018년도에 IPO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IPO를 했어요? 네, 그때 IPO를 했을 때 정말 뭐 올가의 뭐 많은 소위 전문가들이 이 예티가 뭐 얼마나 하겠냐. 그래서 음, 엄청 비관적인 평가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래서 음, 이게 16.5불에 데뷔를 했었는데 2021년 현재 제가 어제 확인을 했었는데 예. 대략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16조. 그러면 글쎄요 한 두세 배 정도 올랐을까요? 지금 비슷한데 조금 더 올랐어요. 한 지금 한 90불 정도 돼요. 그 어우 한 많이 주당. 올랐네. 예. 조금 더 음, 되죠. 그래서 어우, 그 네배, 전문가들의 예상을 확 넘어버린 그런 브랜드가 됐죠. 여섯 배구나. 네. 장난 아닌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근데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동안에 그 커닝을 한 건 아닌데 잠깐 찾아봤더니 2006년에만 그 설립이 되는데요. 네네. 15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그냥 매뉴팩처링인데 그쵸. 예, 무슨 테크 기업도 아니고 그냥 그냥 미국산 매뉴팩처링 기업인데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거는 엄청난데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의 필요했던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었지만 이미 뭐 발전 없을 것 같은 시장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 공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들어간 것과 브랜딩을 꾸준히 이제 발전시킨 그런 그 역량이 되게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회사의 미래가 또 앞으로도 계속 밝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믿을 만한 제품 퀄리티를 지닌 회사들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 브랜드 마인셋을 같이 가지고 있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매뉴팩처링, 프로덕션과 브랜딩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잘 정립된 브랜드가 있는 곳에 성장 한계는 또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브랜드라는 것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예티 쿨러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자면 예. 2, 3인용 캠핑을 하시려는 분들은 한 2박 3일에서 1박 2일 2, 3인용은 툰드라 45 모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걸 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면 4, 5인 4, 5인 이상은 이제 툰드라 65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 며칠 정도를 쓸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면은. 대략 네. 그 한 2, 3일 정도, 2박 3일 정도는 그 거기다 가득 채워 놓으면은 2박 3일 네. 정도는 중간에 장보러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훌륭합니다. 네. 좋네요. 네. 저도 생각이 그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브랜드가 몇 개가 있는데 뭐예요? 다음번에 네. 대충 저는 말씀해 주세요. 그 하이드로 플래스크가 이제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고 네. 또 비니어드 바인즈라는 그 의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 비니어드 바인즈가 사실 그 뭐랄까 미국의 그 부유층 아이들, 그것도 백인 부유층 아이들, 네. 그것도 뉴잉글랜드 지역하고 이제 동부 지역에 있는 부유층 아이들 사이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인기가를 끌고서 10대들한테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성인들까지 이제 퍼지고 있는 재밌는 의류 그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재밌겠네요. 한번, 네, 네. 한번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다음 주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슈 토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슈 네, 토크. 제가 준비한 거는 그 골든 글러브거든요. 이게 아마 한국에서도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지금 골든 글러브상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에 빠졌어요. 사실 어제 그 NBC 방송, 미국의 NBC 방송국에서 골든 글러브 내년에 시상식 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 톰 크루즈가 자기 그 골든 글러브 상 받은 게 이제 뭐랄까 이건 일종의 수치처럼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90년, 97년, 2000년에 이제 나무주연상을 3번을 받았어요. 알고 네. 보니까 톰 크루즈가. 근데 그거를 다 반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았는데 반납을 했다는 거는 이 시상식 주최한테는 이건 치욕이잖아요. 이건 창피하다고 생각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악화가 됐는데 사실 이 문제가 처음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 미나리 아시죠? 네. 상을 이제 많이 휩쓸었는데 이게 아카데미에서는 그냥 일반 경쟁 부분에 올라왔는데 이게 그 골든 글로브에서는 아시다시피 외국어 영화상으로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네.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졌고 미국 감독인데 그게 아시아계의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 감독이지만은 엄연히 미국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한국어 많이 나온다. 근데 이거를 그냥 그 외국어 영화상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아카데미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변하면서 이제 뭐 작년에 그 기생충도 있었지만 이번에 윤여정 배우도 있고 굉장히 진보적으로 변화를 빠르게 좀 수용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골든글로브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티가 나버렸는데 그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LA 타임즈에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완전히 그 추적 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2월 달인가요? 이걸 대규모 폭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폭로 기사에 따르면은 좀 몰랐는데 이 커미티에 이 골든글러브를 그 상을 주는 데가 이제 그 HFPA라고 뭐라 그러나요? 그 헐리우드 포린 프레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네. 외신 기자단이죠. 외신 기자 협회. 헐리우드 외신기자 협회에서 이 상을 결정을 하는데 그 조직 내에 조직이 90명이 안 되는데 87명 정도 멤버가 있는데 그 중에 흑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그쵸.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네. 흑인 멤버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이름처럼 이게 외신 기자협회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인들이 아닌 거예요. 외국 신문, 외국 매체 기자들인데 여기에 맨 백인들인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상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왜 아카데미상은 오스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카데미상은 누가 어느 작품이 상을 받느냐를 결정할 때 그 투표하는 투표인단의 숫자가 거의 10,000명에 가깝거든요. 네. 9,700명인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너무 많아가지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매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9,700명을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오히려 더 많이 써가지고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다가 막 빌보드 세우고 이래서 또 역시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개개인한테는 뭐 이런저런 선물도 가고 하는데 그걸로 이렇게 바꾸기는 굉장히 힘든데 골든글러브는 그렇게 결정하는 투표하는 사람이 87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엄청나고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좌지우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고 성추문에다가 이게 완전히 이 안이 지금 문제 덩어리였다는 거죠. 뜯어보니까. 근데 그 얘기가 그전에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LA 타임즈에서 이걸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네.
알고는 있었는데 헐리우드에서 다들 알고는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문제가 꽝 터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스탠스를 잘 정하지 않으면은 나도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C에서는 이제 내년 시상식 중계 안 하겠다고 했고 탐 크루즈는 이걸 반납하고 하면서 갑자기 상의 권위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상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시상식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골든글러브는 항상 골든글로브가 아카데미보다 하나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나. 그쵸. 같은 영화의 상을 받아도 골든글로브도 훌륭하지만은 진짜는 아카데미다 이렇게.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확하게 그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들은 설명이 골든글로브가 아카데미보다 못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두 가지 비즈니스가 경쟁을 하는 거고 경쟁을 해서 아카데미가 자기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는 것 뿐이지 어떤 상도 자기 브랜드를 잃을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순전히 바이브 비즈니스인데 이 바이브가 좋은 바이브가 계속해서 나오고 시상식이 굉장히 재밌고 뭔가 이 시상식에서는 내가 원하는 작품이 상을 받는다는 그게 이제 계속 꾸준히 쌓여가면서 신뢰가 쌓이는 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상금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좋은 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노벨상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벨상하고 뭐 우리나라의 호암상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이 있잖아요. 네. 좋은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물론 노벨상은 어마어마한 상금이 있긴 하지만은 만약 노벨상보다 어느 재벌이 10배를 더 주는 상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노벨상보다 더 좋은 큰 권위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골든글로브나 아카데미나 누구나 다 이제 시상식을 운영하는 데서는 좋은 바이브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순간에는 삽시간에 망해버린다는 건데 지금 골든글로브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망가지면 다음번엔 아무도 참석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상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래요. 다음번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골든글로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번 문제 해결을 제대로 못하면은 골든글로브는 이제 취지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상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상을 사람들이 갈까? 그 배우들이 참석을 할까? 그럴 때 이제 그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스크린 액터스 길드라고 SAG 어워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SAG 어워드하고 그 크리틱스 초이스 같은 것들이 지금 골든글로브 자리가 빠지는 자리를 대체할 것 같다는 그런 그 뉴욕타임즈 추측 기사도 나왔어요. 그 정도까지 한 번에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는 게 가능하냐는 얘기를 하면서 이래요. 배우들이 원하는 건 상을 받는 거, 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상을 받고 그 시상식에 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와 관련해서 PR이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쵸. 상을 받는다고 해서 뭐 배우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상금을 받아가지고 이거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순전히 PR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PR이 되는 곳이면은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만약에 PR이 안 된다 싶으면 안 가는 거고 갔는데 오히려 역 PR이 된다? 당연히 안 가는 거죠. 이게 역 PR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골든글로브에 가면은 어차피 탐 크루즈도 빠지는 판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골든 레즈베리 어워드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패러디 시상식인데 이제 줄여서 이제 레즈 어워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최악의 작품, 최악의 배우, 최악의 연기를 한 배우한테 주는 상인데 이거 누가 가겠냐는 거죠. 근데 그 할레베리 같은 유명 배우가 가끔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왜 가느냐? 어차피 망한 연기지만은 그런데 가가지고 굉장히 쿨한 어떤 저걸 보여주는 거죠. 나는 굉장히 캐롤먼으로 아마 할리베리가 아마 그 상을 받았는데 최악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갔는데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참석을 하는 바람에 저 배우 굉장히 쿨하네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우들이 원하는 PR인데 이 PR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상의 그 권위가 결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골든글로브가 언쿨한 어워드다. 그 결정이 나는 순간에 이제 사람들은 참석을 안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일단 그 방송사가 방송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방송을 안 하는데 유명 배우가 갈까? 음.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골든글로브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그 이 이야기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위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어워드의 브랜드 밸류 약간 이런 것들과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골든글로브가 진짜 그 명맥을 뭐 한 1, 2년 후에라도 유지하고 싶으면 다음번에는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진짜 몇 년 후에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상황이라면. 네. 네. 근데 뭐 저는 그동안은 그 골든글로브가 리키 저베이스 그 영국 코미디언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 오피스 만든 네네. 이 리키 저베이스가 사실 이 사람 때문에 저는 버티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그 파격적인 농담을 하고 그 골든글러브 자체를 농담을 아주 씹을 정도로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나오는 사회자가 골든글러브는 사실 뭐 아카데미 못 받는 사람들이 저 위로받는다 맞아요. 이런 소리를 막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쿨한 그 농담을 하는 바람에 인기를 끌었는데 예전에 네. 거기서 그 팀 쿡도 한번 씹지 않았어요? 대놓고. 그쵸. 네. 거기다 맞아요. 지금 뻘쭘하게 앉아있다가 그쵸. 갑자기 엄청 네, 맞아요. 막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막 면박당하고 돌아갔었죠. 네, 네, 팀 네. 쿡이. 아마 팀 쿡이 다시는 안 가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쵸. 되게 나름 그거 막 예. 어레인지한 그 회사 애플 내에서 PR 담당자는 좀 욕 좀 먹지 않았을까. 그런 것 그랬을 거예요. 예, 충분히. 네, 근데 확실히 이런 뭔가 문제가 되게 그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좀 바뀌는 것도 있고 세대가 좀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좀 변화해 나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뭐 권위로 찍어 누르고 넘어가거나 약간 이런 시대가 용인이 됐던 시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런 게 용인이 안 돼 버리잖아요. 네, 빨리 바뀌어 버리고 또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상이 시상식이 많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지금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흔들리면 다음 게 나오고 다음 게 나오고 사실 같은 영화를 가지고서 상을 받을 곳이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네, 말씀드린 세거도 오든 뭐 크리티크스 초이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영화제들끼리도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시 네 경쟁이 답입니다. 맞아요. 경쟁이 있어야 예. 됩니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 아카데미가 그만큼 그나마 변해서 네. 그 외국 영화한테 상을 줄 수 있는 단계까지 된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아카데미는 그나마 좀 그런 모습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봐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형성된 거 맞아요. 아닌가. 예. 네. 근데 그러기까지는 또 그 오스카이 소 화이트 그 해시태그도 몇 년 동안 돌아갔고 예. 그거의 결과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아카데미를 변화시켰다면은 지금 같은 상황을 골든글러브 그 커미티에서 좀 똑똑하다면은 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맞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맞습니다. 네. 54분이네 벌써.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또 오늘도 역시 너무 재미난 이슈 토크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뭐 저희 또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버즈 토픽스 때부터죠. 뭐 다양한 네. 뭐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이야기 그리고 뭐 지금 국제 정세라든지 또 제가 추천해드린 예티 그리고 브랜딩에 관한 이야기까지 뭐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잠깐 마련을 해보고요. 같이 혹시라도 관련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거를 네, 또 이제 다양한 주제에 이재희님 관해서 오셨습니다. 네 이야기하실 분들은 올라오시면 되고요. 이재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코인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네. 해킹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옛날에 한
5년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mail.google.com이랑 yahoo.com, 뭐 mail.yahoo.com 이런 도메인에 해당하는 인증서가 잘못 발행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 갈 때 내가 제대로 된 웹사이트에 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그 주소바에 음. 자물쇠가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요즘 웬만한 브라우저는 그 자물쇠가 잠겨져 있지 않은 상태로 패스워드 같은 거 넣으려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가 뜨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인증서를 잘못 발행하게 되면 그 자물쇠가 잘 잠겨 있는 상태로 원래 구글이나 야후 메일 서버가 아닌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증서를 아. 가지고 있는 서버라면 어느 서버든지. 네. 그런 인증서가 7개가 잘못 발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인증서를 발행해주는 기관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베리사인이고 네. 뭐 각종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그런 기업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인증서를 발행해주는 기관 중에 하나가 그냥 돈만 내면 해준 거죠.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고. 왜냐면 사실 구글이나 야후 정도 되면 이미 베리사인에서 받은 인증서가 이미 있었는데 네. 자기네 회사에 이런 걸 이렇게 신청할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돈 냈으니까 이러고 이제 발행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 워낙 다들 많이 쓰는 메일 서버니까 누가 네. 내 이메일을 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큰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저는 여기 근처에 이제 암호학 하시는 분들이랑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게 있는데, 보안하시는 분들이랑, 그 모임에서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되게 취약한 인증서 환경이라고 이제 지적을 받았던 게 한국이었어요. 왜냐면 한국은 다들 인터넷을 쓰고 또 인증서를 진짜 많이 쓰기 때문에 인증서를 네. 쓰는 거 되게 익숙한데, 네. 그래서 인증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굉장히 작은 단체에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실제로 보여주셨던 예가 뭐였냐면 한국의 지방에 있는 어느 교육청인데 거기서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 인증서, 아. 인증서는 그리고 다 체인으로 엮여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디서든 예를 들어서 베리사인에서 뭐 정부가 받고 그 정부에서 교육청에게 발행하고 그 교육청이 mail.google.com을 발행해도 사실은 이게 다 한꺼번에 통해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단체에는 보통 이런 것까지 할 여력이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서 발행 권한을 주는 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고 저도 완전 동감했고 그게 이제 거의 이제 2000년대 초반, 중반 이럴 때 일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고개를 못 들었던 그 에피소드가 지금 미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네.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디스턴스 러닝 하면서 이제 학교들이 막 IT를 갑자기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아는 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안이나 이런 거 너무 허술한데 이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아는 건 없는 이런 상황에 작은 단체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지면 당연히 해킹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로 이제 저희 이제 이 동네에 있는 바트라는 퍼블릭 트랜스포트 네트워크가 있는데 바트의 네트워크라든가 바트의 전원을 공급하는 전력 파워플랜트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해커들 입장에서는 요즘 널린 게 먹잇감이네요. 그죠? 그렇지 않다고는 차마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또 반대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미국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추적이 또 상당히 되는 면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해킹이 많은데 그러면 일단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경로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작은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피지컬하게 사람이 거기 가야 할 수 있는 스텝이 하나라도 걸리면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좀 큰 권한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는 사람이 직접 와서 거기서 매뉴얼리 뭔가를 하게 하는 그런 음, 스텝을 넣는 방법으로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배리어를 하나 만들어 두는 거군요. 네, 음, 결국은 이제 외국에서 오는 공격에 대한 대항을 하기 가장 쉬운 거는 피지컬한 음, 스텝을 넣는 거라서. 어. 근데 말씀하실 때 그 한국에서 이렇게 쉽게 나눠준 그 뭐죠 그 인증서를 쉽게 발행하는 것 때문에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쓰다가 생각이 났었는데 그 읽은 내용이 백신 여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백신 여권을 만드는데 뭐 지금 그래서 글 써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백신 여권에 대해서는 한참 찾아봤더니 뭐 사실 뭐 여권이라는 건 만들어지기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꼭뭐각 국가가 합의를 그렇죠, 해가지고 네. 그렇죠. 예. 네, 사실 뭐, 물 건너간 일일 것 같은데, 근데 그 요건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신 여건을 아무리 잘 만들고 좋은 기술로 이제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거기다가 정보를 주는 그 기관들이 각 나라가 신뢰할 만한 기관이냐는 거죠.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뭐 신뢰할 만한 정보가 그 기관을 주겠지만은 기관들이 정보를 주겠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그냥 적당히 아무나 다 접근해 가지고 그 기록 바꿀 수 있는 나라들이 그걸 깨트리기 시작하면은 그 여권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행할 때 쓰는 여권도 네, 암시장에서의 가격이 정해지는 기준이 두 개인데, 네, 그 여권을 가지고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의 개수와 종류, 음, 그리고 그 여권이 사진을 바꿔치기가 얼마나 쉬운가, 이 두 네, 가지가 가격을 결정하죠. 어, 그, 한국이 그 여권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많죠. 네, 그래서 한국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런데 그 백신 여권 같은 그 컨셉을 그 당연히 국가가 이 어서리티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사실상 또 쉽지 않아 보이니까 오히려 뭐 가령 뭐 애플페이랑 엮는다든가 뭔가 네. 그런 데랑 엮어가지고 베리파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거를 국가들이 인정해 주는 건 좀 어렵겠죠. 이제 그, 이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는 지금 미국 법상으로는 굉장히 뭐 신용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기준이 높은 개인정보예요. 음, 왜냐면 이게 히파 법에 걸리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어떤 트리트먼트를 받았다, 심지어 그걸 언제 받았다, 어디에서 받았다, 뭐 그 무슨 이유로 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히파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음, 이걸 히파 동의서를 쓰지 않고 관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애플페이에 그걸 연동시키려면 제가 애플이 제 헬스 레코드에 액세스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써줘야 되는데, 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애플이 저의 어떤 특정 부분만, 의료 음, 정보 중에서도 이것만 authorize 해준다는 그런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어, 애플이 얼마만큼 이 정보를 유지하고 있어도 되느냐, 뭐 기간이나 이런 그렇죠. 것도 지금 음, 약간 좀 미묘한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그 백신 여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미국에서 하는 어떤 행동이든 상관없으니까 의료 활동에 관계된 것과 한국에 있는 사실 많이들 하시잖아요. 한국에서 건강검진하고 오신다거나 네, 그런 데서 가져온 정보를 서로 합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시면 네, 그게 개개인이 자기 거 하기도 그렇게 힘드는데 그걸 이제 지역이나 국가 단위로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매우 크죠. 벌써 머리 아프네요. 네. 그 여권 보니까 뭐죠? 그걸 바이오메트릭 정보 들어가 있다고 하나요? 그 여권은 신형 여권 있잖아요. 이제 다 거의 다 네. 바뀌었는데 그거 바뀌었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10년이 되더라고요. 전 세계가 그거를 바꾸기로 한 다음에 그 150개 국가가 그걸 완전 다 바꾸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국가 간의 합의나 이행이 이 정도로 맞아요. 힘든데 이거를 뭐 몇 개월 안에 백신 여권 그 뭐 하기 불가능이 어렵죠. 예, 게다가 그 어렵고요.
타임 팩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네. 그것도 좀 타임부터 애매하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사실 그 여권 백신 여권이 아니라 그냥 여권으로만 봐도 이 바이오메트릭 들어가고 등등 하게 되면서 가장 또 취약한 해킹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음, 조금 될 수 있는데 여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음, 이 공항 자체에서는 그런 바이오메트릭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어,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는 다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랑 공항 사이 인터넷이 끊어진 적이 있어요. 아, 음, 그러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공항에 그 여권 검사하는 대기하는 그 장소에 사람들이 3시간인가 3시간 반인가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끔찍하네요. 이게 네, 전산화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그 취약점이고, 음, 그리고 이런 취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모든 공항에, 모든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다가 카피를 다 두자. 네, 그러면 이 카피들 간에 똑같은 정보가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특히 네, 좋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입국을 하면 안 돼라는 나쁜 정보, 이런 것들은 더 빨리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돼야 되는데, 음,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유지하는 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 안에 있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또 각각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 잘해야 음, 되는데, 이제 음,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주 작은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도 다 갖춰져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아, 쉽지 않네요. 그 자가격리 안 해도 되는 거는 한국 들어갈 때 올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크로스 체킹이 그래서 안 지금 되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는 예. 아예 네, 그냥 미국에서 오는 경우는 자가격리 없어요. 그러니까 음, 공항에서 음, 연락이 안 는 한. 음, 아예 국가 단위로 그냥 국가 해버렸어요. 단위로. 어, 네. 어. 하긴 미국은 근데 미국이 이게 저번에도 질문으로 잠깐 너무 달라요. 얘기했지만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맞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 안 맞고 도망 다니시는 분들. 예. 그 골치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을 네, 때. 네, 오늘인가 어젠가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기사는 사실은 백신에 대한 그런 저항하는 그런 못 믿어하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신 맞고 나서 아프게 되면 생활이 당장 어려워서 못 맞는 사람들도 상당수 음, 있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어요. 충분히 그럴 수 맞아요. 있죠. 네, 저는 네, 하루하루 일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당장 저희 아이 둘만 봐도 백신을 접종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시험 일정이더라고요. 음, 시험 일정이 언제 두 번째 접종을 언제 해야 되는데 그때 시험 일정 그리고 첫 번째 접종 그래서 그 접종한 다음에 3일 정도를 빼두고 접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선택의 여지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재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뉴욕타임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일해야 되는데 내가 빠질 수가 없으면은 그땐 정말 난감한 거죠. 근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결정을 내릴 때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그러니까 어차피 맞으면은 모든 종류의 백신은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뭐 하루 이틀 혹은 3, 4일 고생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지만 이걸 맞음으로써 코비드 자체에 대한 그 불안감이 확 내려가면은 결국에는 그 더 큰 밸류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당연히 상황에 따라 그 직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허드 이뮤니티가 안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뭔가 뭐 거의 저는 안 생길 것 같죠, 지금. 그 불안해요. 아, 그럼 매년 백신 맞아야 어, 되는 거잖아요, 저희. 그쵸. 예. 매년보다 더 자주일 수도 있는데 지금 베리언트 생기는 상황을 봐서는 네, 부스터 맞는 게 아마 8에서 9개월 정도 시점에서 한 번 더 맞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그 지금 사인님 말씀하신 그런 거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던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까지 리스크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특히 제가 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 팟캐스트 진행자, 뭐 전 세계 부동의 1위 팟캐스트죠. 조로건 네, 네, 팟캐스트에서 조로건이 이상한 소리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종종. 근데 네, 최근 그 방송에서 이상한 소리를 가장 했던 것 중에
건강한 사람들은 백신 없어도 뭐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막 이런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엉뚱하게 해버리는 바람에 그 뭐 스포티파이랑 엄청난 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말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다다음 방송인가 나와가지고 해명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에 스포티파이한테 몇 시간 동안 혼났길래 저런 소리를 하는 거냐 막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그거를 그렇게 네, 조심해야죠. 맞아요. 근데 전 그 백신을 둘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베리언트가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여전히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사람들 많은데 안 가고 집에 와서 손 씻고 그래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사람들이 70%가 넘었다고 얘기하고 소위 그 허리 이뮤니티 얘기하는 그 70% 넘고 아니 80%가 넘었다고 해도 이게 변종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이 생활 패턴 안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는 게 이제 일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저는 막 그런 그 그러니까 뭐 뭐랄까 방역에 성공한 나라가 있고 그 백신을 빨리 맞는데 성공한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네. 결국에 이제 목표는 이거를 종식시켜야지 우리가 더 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걸 극복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그 방역 처음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일들이 닥쳤는지 우리가 뻔히 봤고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막 많이 맞고 있지만 이거 제대로 안 맞으면 또 어떤 단계로 들어갈지 제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좀 엉뚱한 갈림길로 또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또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발표 난 걸로 이제 내일부터는 미국에서 그 파이저 백신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상 12세에서 15세 아이들까지 맞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부모들이 또 이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안 맞게 우리 애는 안 맞게 하겠다. 왜 안 맞게 하느냐? 뭐 부모들가 백신을 안 믿고 있거나 이 백신 뭐랄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 맞게 하면 사실 아이들이 부모가 그 허락을 안 하면 아이들이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깝깝하죠. 근데 이번에 뭐 저희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학교에서 무슨 프롬 같은 걸 하는데 그것도 그 백신 거의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검사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코비드 테스트만 하고 백신 맞은 아이들만 들어오게 하는 룰은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런데 다행히 이제 대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교가 이번에 가을에 시작할 때는 그 백신 맞는 아이들만, 캠퍼스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룰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뭐 다른 동네는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 같은 이제 그 워크인도 이제 많이 생겼어요. 워크인 많이 생겨서 그냥 누구나 그 예약 없이 들어가서 맞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몇몇 지역에서는 그 집집마다 가까워 방문해가지고 주사 놔주는 걸 얘기 나오고, 이번에 오늘 잠깐 들었더니 인디애나인가 어느 주에서는 오하이오였던 것 같아요. 그 하도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하니까 그 100만 불 그 복권을 일주일에 뭐 4명씩인가한테 준다고 했다는 것 같아요. 어디 주라고요? 오하이오였던 것 같아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좋은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 자동으로 복권 그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씩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 매주 밀리어네어가 탄생할 수도 있겠네요. 네. 좋은 구조인데. 네. 네, 참 미국적인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뭐 준다 그러고 돈 준다 그러고 이러면은 그래도 좀 움직이지 않나. 네. 네, 맞아요. 그 지금 찾아보니까 5명? 네. 네. 5명한테 $1 million. 우와 좋다. 네. 워싱턴은 안 하나.
이미 맞으셨으면은 뭐 예, 그러게요. 부스터샷 맞을 수도 있잖아요. 또 부스터샷 맞고 맞아요. 한 번 더 도전. 네. 근데 굉장히 저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백신 저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모든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맞고 빨리 맞아야 되겠다고 급한 사람들은 이미 다 맞았기 때문에 건강 이게 신경 안 쓰고 뭐 이런 애매한 사람들한테 돈만큼 확실한 몰입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또 그 이게 너무 그런 음모론 이런 것도 퍼진 지도 너무 오래됐고 혹시 그 이재희님이나 상현님 두 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플랜데믹이라는 다큐도 엄청 네.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백신 관련해서 바이든 그 백악관이 우리 백신 여권 안 만든 우리 정부가 거기에 서포트를 하지 않는다고 딱 발표를 했잖아요. 네. 4월 달인가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그거였던 거예요. 미국 연방 정부가 백신 여권을 추진을 한다고 말하는 순간 창인이 방금 말씀하신 그 음모론자들이 뭘까? 음모론에 기름을 붓는 거죠. 거 봐라. 이게 코비드 백신이 정부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한테 짐승의 표를 주기 위한 근데 이 백신 여권이 사실 이 소리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여권이 필요하다는 거를 바이든 행정부는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이 이제 백신 안 맞겠다고 이제 나서는 사람들이 확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안 하겠다고 어차피 불가능해 보이는 거 정부는 안 하겠다고 앞으로도 할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선을 긋더라고요. 그 대변인이 나와서 그래서 저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래서 네, 그 음모론경 때문에 그 백신 그 여권 추진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쉽지 않네요. 네, 답답한 세상입니다. 네. 예전 누구나 다 저기 좋은 게 저기 있는 걸 알고 있고, 저 백신 여권이 만들어지면은 참 경제가 빨리 나아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회가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죠. 기술은 있는데도. 맞아요. 저 마음 같지가 않네요. 뭔가 네. 그래서 그 4차 유행이 미국에 이제 곧 불 거다 이런 말이 스멀스멀 나오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오레건 쪽에서는 뭐 변종이 지금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고, 근데 뭐 오레건하고 뭐 같은 대륙에서 이미 여기까지 다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희님하고 상희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저희 오늘 이야기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모두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시는 그런 날들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 또 네. 오늘 이야기 너무 재미난 이야기 너무 많이 했어요. 막판에 또 갑자기 코로나 얘기하니까 또 심란해져가지고 근데 저 예티니까 생각났는데, 네. 저에게 예티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예티 블루 마이크요? 네. 좋죠. 그게 뭔가요? 블루 마이크는 뭔가요? 그 예티라는 브랜드가 네. 그러니까 블루라는 마이크 브랜드였나? 예티 그 어디가 브랜드였죠? 이재희님? 예티가 브랜드고 블루가 마이크 이름이었던 블루 것 같아요. 예티라는 마이크가 있네요. 블루 마이크로폰. 네. 그 사실 그 블루 예티가 제가 쓰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USB 마이크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예쁘게 생겼네요. USB 마이크계의 뭐랄까? 또 비유하자면 가성비 갑이에요. 맞아요. 가성비 갑. 그렇구나. 맞습니다. 네, 마지막에 웃고 끝내시라고. 이재님하고 사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그 NFT 관련해 가지고 그 뉴욕 타임즈 매거진에서 네. 기사가 크게 나왔잖아요. 네네네.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알파고 NFT를 누가 사갈까 너무 궁금합니다. 뭐예요? 알파고? 이세돌 구단님 돈 좀 버셨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닌가요? 바둑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이세돌 구단님 제발 좀 많이 보셨으면. 저도 갑부가 누군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보니까 NFT 뭐 그 아트 작품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코인으로 돈을 번 갑부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물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갑부가 좀 이세돌을 바둑 좋아하는 갑부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사줬으면 합니다. 아, 이세돌님이 NFT를 만들었구나. 신기하네요. 네, 알파고랑 했던 네 번째 대국. 네, 이긴 대국. 네, 이기신 유일한 네. 대국. 그게 인간이 그 기계,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이긴 마지막 뭐 이런 거라고 막 사람들이 그쵸, 예, 하기도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웃긴 게 처음이자 마지막.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알파고를 대신해서 그 두셨던 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 이름? 기계의 앞잡이. 그러니까 인류의 배신자. 약간 이렇게 부른대요. 아, 그렇죠. 그 영국분 말씀하시는 건가? 그 중국분. 중국분 예. 기계의 저는 앞잡이 그 막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신진서 구단님이 가장 알파고랑 비슷하게 두신다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신공지능이라고 불린다는 얘기를 듣고 언젠가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인공지능 그전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인공지능과 비슷하게 둔다는 게 칭찬이 되어버린 그 이렇게 문화적인 쉬프트 그런 얘기도 언제 해보고 싶어요. 아, 좋죠. 왠지 이재희님 바둑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전혀 못 둡니다. 좀 배워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저희 네.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은현 구단님 직접 뵌 적도 있고 와. 네, 너무 좋아하셨어서 진짜 배워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막연한 동경이 있어요. 제가 못하겠으니까. 예, 저는 뭐 잡기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바둑도 못 두고 심지어는 저도 네. 고스톱도 못 칩니다. 네, 저 고스톱 못하고 예, 뭐 포커도 못해가지고 아이들한테는 그 카드 게임은 좀 배워라. 아이들은 해요. 아,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못하니까 저는 핸드폰 게임도 못해요. 굉장히 나중에 한번 이재희님이랑 예, 게임 못하는 사람들끼리 얘기 그렇게 말해요. 우리 오목이라도 둘까요? 네, 오목이 저희는 알까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까기. 네. 아, 오목 얘기가 나왔는데 잠깐 이 얘기만 하죠. 오목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는 가장 흔한 게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일단 틱택토랑 상당히 예, 유사하다고 맞아요. 할 수 틱택토, 있죠. 네. 예. 그 게임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거를 그 예전에 뭐였더라? 그 아마 레디오랩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게임 말씀하는 그 게임이 다른 나라에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 막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한국 분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게임 아니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영어 프로그램에서 오목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일본어로도 똑같이 고무쿠라고 하죠. 아하. 그래서 의외로 그 공통적인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게임입니다. 오목만큼 네. 단순하고 좋은 게 없죠. 네. 네. 그럼요. 맞습니다. 고전이 좋은 것입니다. 네. 저희 또 그 매주 너무나도 재미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또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저희 방송은 매번 저희 마찬가지로 제가 그 한 하루 이틀 후에 저희 유튜브나 이제 오피스 아워 그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게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또 하루 이틀 있으시면은 또 다시 듣기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희님 저희 또 뭐 재미난 주제 잡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세션 이런 거 한번 마련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저야 언제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 한 1시간 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재미난 이야기들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한국 시각으로 목요일 12시 그리고 서부 미국 서부죠. 오후 8시, 동부 오후 11시
만나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